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거시경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 계속 들어서 있었으면은 우리가 미시하고 거시 경제학에서 구별한다고 그랬죠. 숲과 나무. 그래 큰 숲을 보는 거는 거시, 클 것자입니다. 큰 걸로 큰 숲 모양으로 국민 경제를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거시경제라고 그럽니다. 요즘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예를 들자면은 경기가 침체됐다. 그렇죠? 일자리가 부족하다. 오늘 이 시간에 왜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느냐. 그런 경제학의 거시경제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소득 전체는 우리가 흔히 GDP라고 얘기하죠.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 그럼 우리는 GDP. 우리나라 땅에서. 생산한 게 총생산인데 이제 국민소득이 결정되려면은 결국은 기업에서 공장에서 자동차를 많이 만들었어도 어떻게 돼요? 그 자동차를 누군가 사야 되는 거죠. 사지 않으면 재고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균형이 돼서 결정될 때는 생산한 거하고 지출된 거하고 항상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수요 공급 우리가 배울 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 생산량이 결정되고 여러분 봤잖아요. 거시경제도 국민경제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균형점에서는 생산한 거하고 지출된 거하고 결국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출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지출은 자 경제 전체적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은 제일 많은 부분이 민간의 소비예요. 여러분 지갑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소비를 잃지 안 한다. 그러면은 가게에서 물건이 안 팔리고 기업에서 생산한 게 재고로 가득 쌓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 국민경제 순환에서 다 봤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소비가 있습니다. 또 기업이 투자를 해야 돼요. 기업이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어떤 장비 또 어떤 기자재 이런 걸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만드는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산한 걸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government, G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합니다. 정부 지출도 굉장히 커요. 정부도 큰 수요자입니다. 지출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지출하느냐? 예를 들자면은 정부가 다리를 놓는다, 공항을 건설한다, 신도시를 건설한다. 정부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정부가 돈을 쓰는 건데 결국은 정부가 돈을 써야 그거를 생산한 기업들이 제품을 팔게 돼서 경제가 순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 CIG 이 세 가지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은 제품을 어떻게 해요? 해외에 수출하잖아요. 수입하는 건 뭐예요? 수입하는 것은 우리 해외에서 많이 수입하면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그만큼 덜 팔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출에 있어서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거를 합하고 수출한 거에서 수입을 빼요. 그래서 그게 순수출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100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80억은 해외에서 수입을 했다. 그러면은 국내 생산에 순수하게 지출된 것은 나머지 20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총 생산하고 총 지출하고 같아지는데 총 지출은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수입. 이 중에서 수입이 많이 났어요. 수입이 많아지면은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직구 많이 하죠? 직구는 뭐예요? 해외 물건을 사는 거 아닙니까? 국내 기업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수출이 많다는 것은 소비자가 국내에 있지 않지만 해외에서
우리 제품을 많이 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학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풀어서 생각해 보면은 너무 쉽잖아요. 이제 여러분, 야,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야, 그거 아주 간단해. 총생산하고 그걸 누군가 사줘야 돼. 사주는 게 뭐 있느냐? 소비가 있고, 여러분 지갑 속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기업이 또 투자를 하고, 정부가 돈을 쓰고, 해외 바이어들이 사가고, 그런데 우리가 해외에서 구입하는 수입은 거기서 빼야 돼. 초등학교 산수입니다. 여러분 기억 잘하세요? 앞으로 본격적인 재건축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런 세금 폭탄에 주민들의 불만은 큽니다. 구청에서 또 이런 식으로 초과이익 이래 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적자지요, 지금 현재로 봐서. 그리고 이러가 조합원들이 전부 다 지금도 요 몇몇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지금 데모를 하려고 그러고. 재건축 세금 폭탄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동영상 화면은 주로 무슨 얘기예요? 세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총 지출 중에 5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소비를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산을 많이 하는데 소비가 안 되면 경기가 침체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소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생각해 보면은 소비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세금이에요, 세금. 전체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은 소득에서 세금을 뺀 것을 처분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소득이라, 그런 의미로 가처분 소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급여를 많이 받아도 세금을 많이 떼면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소비를 결정해요. 그리고 가처분 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을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소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아까 앞에서 제가 가처분 소득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소득이 일주일에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학생들 용돈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소득이 있다 그런다면은 학생들은 다 쓰겠죠. 그러나 부모님들은 소득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그 소득을 어때요? 다 씁니까? 다 안 쓰죠. 다 쓰면은 내일이 없는 거죠. 뭔가 어디 저축을 하겠죠. 그래서 소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소비되거나 저축하거나. 경제학에서 저축은 꼭 은행에 가서 통장에 넣거나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경제학에서는 그걸 저축이라고 생각해요. 소비되지 않는 거를 일단 경제학에서는 저축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중에 일부는 소비 지출로 쓰여지고 일부는 저축으로 아직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보려고 하느냐면은 소비가 어떻게 결정되고 소비가 국민 소득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가처분 소득 중에 일정 비율을 소비하게 됩니다.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일정 비율이 뭐가 되겠어요? 100%, 1이 되는 거죠. 80%만 쓰면은 0.8이 되는 거죠. 일부분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인 소비가 있는데 이건 뭐냐? 기본적인 생활비. 그거는 소득하고 관계없이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자발적인 소비라고 그래요. 자발적인 소비는 소득이 얼마냐 상관없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자발적인 소비에다가 자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정 비율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정 비율을 경제학에서는 전문 용어를 하나 붙입니다. 소비 성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흔히 쓰는 말이죠. 쟤는 소비성이 너무 높아. 있는 대로 그냥 참지를 못하고 다 쓰는 거예요.
그럼 그게 1.0입니다. 100%예요. 쟤는 완전히 구두쇠야. 굴비도 쳐다만 보고 먹질 않아. 그건 소비성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렇죠? 소비성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거시경제에서는 이걸 다 평균을 내서 소비성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성향은 세대마다 또 달라요. 젊은 세대는 대체로 소비성이 높아요. 그러나 연세가 많은 노령층은 소비성향이 낮아요. 뭐 쓰레기도 잘 안 쓰시는 분이 많이 있죠. 대체로 그거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소비성향은 사람의 소비 패턴, 성격, 소득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학 여러분한테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해온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소비자가 자기의 효용, 만족을 극대화할 때도 어떤 기준으로 극대화하느냐? 다 잊어버리셨어요? 복습 한번 해보세요. 한계, 효용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했죠? 한계예요, 한계. 한계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개념인데 한계는 항상 하나 더 뭔가를 추가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를 생각하는 겁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하나 추가할 때, 바꿔 얘기하면은 소득이 늘어날 때, 소득이 추가될 때 과연 몇 %를 더 쓰려고 하느냐. 그걸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계 소비 성향. 다시 생각하면은 소득이 100에서 200이 됐다. 그럼 100이 늘어났잖아요. 이 중에 늘어난 거에 얼마를 쓰겠느냐? 80을 쓰겠다. 그러면 한계 소비 성향은 0.8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걸 응용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세금을 인하하는 거예요. 자, 세금을 인하하면 경기가 살아나나요? 세금을 인하하면 우리 집 쓸 돈이 늘어나겠지. 근데 우리 집 쓸 돈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처분 소득이라고. 좀 우리가 뭔가 배우면 조금 유식한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경제학에서도 가처분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은 별로 도움이 안 돼. 잠깐 늘어난 거 아니야? 가처분 소득 상승. 정부가 세금을 딱 인하하면 가처분 소득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엄마는 걱정하는 거야. 야, 그거 일시적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꾸준히 늘어야 소비를 더하지. 계속 늘어날 거라고 기대해야 소비가 늘어나는구나. 그 말 맞죠? 잠깐 반짝하면은 조금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그 조금 늘어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한계 소비 성향이죠. 조금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요. 자, 난 영구소득으로 해. 영구소득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영원히 계속해서 내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될까?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영구소득, 기대하는 영구소득이 커요. 지금은 내가 학교 다니느라고, 지금은 공부하느라고, 지금은 신입사원 하느라고, 지금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내가 비록 현재 소득은 적지만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더 기대할 수 있는 영구소득, 퍼머넌트 인컴은 상당히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소비성향이 높습니다. 주는 대로, 엄마가 주는 대로 다 써버리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난 영구소득을 원해. 영구소득은 일자리가 생겨야 늘어나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세금 좀 깎아준다고 늘어나는 건 아니죠. 감세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돼. 세금을 내리려면은 일관성 있게 쭉 추진을 해야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아, 내 영구소득이 늘어나겠구나 하고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